이 책에서 세계관을 다루고 있죠. 네. NFT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데 이 순서를 보자면은 책 본문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관, 메타버스, 서비스, 로드맵, 커뮤니티, 프로젝트, 작가, NFT 마켓, 전자지갑, 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은행, 한국통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설명해 보죠. 저한테 한국통화가 있다. 이건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네, 한국돈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걸 온라인으로 들고 가려면 일단 은행에 넣어서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현금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은행에 숫자화돼 있겠죠. 그 금융이라고 부르는 철저한 보안으로 철통같이 보호되는 영역에 한 업체의 계좌에서 이제 코인 거래소를 가야지 코인과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그냥 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는 신용카드로 막 사대는데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메타마스크나 이런 데 보면 신용카드 결제 메뉴가 있어서 많이 속으세요. 한국에는 안 됩니다. 한국 신용카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은 거래소와 연결된 지정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되겠죠. 뭐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빗썸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어비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어떤 곳은 특정 화폐를 다루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주주가 발행한 코인이다 보니까. 예, 아무튼 그 잘 고르셔서 그럼 돈을 내 통장에 넣고 내 통장에서 거래소랑 연결된 가상 계좌에 넣고 거래소에서 이제 자기가 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NFT 마켓마다 사용하는 코인들이 다 다릅니다. 예. 이건 거꾸로 봐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NFT 마켓 자체가 이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코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는 거래라는 걸 형성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여기는 이더리움을 버는 곳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더리움을 모아서 없애는 곳입니다.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없애면서 가치를, 인플레이션을 막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NFT 마켓 중에 가장 큰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과 폴리곤이라는 코인, 그러니까는 이더리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 줄여서 이더리움 체인, 그리고 폴리곤 체인,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나온 클레이튼이라는, 그러니까 클레이튼은 지금 오픈시 3대 코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중에 하나로 바꾸게 되는 거죠. 사실 폴리곤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루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빼고 얘기해도 이더리움 혹은 클레이튼. 예, 클레이튼인 겁니다. 오픈시는 HEN이라고 부르는 HEN이라고 부르는 히덴누크라는 NFT 마켓은 테조스라는 자체 화폐를 사용하고요. 라리블닷컴이라는 곳에서는 알코인, 뭐 딱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코인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거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나 인기가 좋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서로의 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걸 저장하는 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피라고 부르는 이걸 처리해서 그쪽에서 채굴할 수 있도록 주는 이 비용이 지금은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시세 가치로 교환하면은 약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이 이르는 단 한 번의 거래가. 내가 그림 한번 살려면 엄청 비싸네요. 네, 10만 원 내야 되는. 그 작품은 5만 원인데 그거에 몇 배네요. 작품이 0.01인데 가스비로 0.03 이더리움 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소액 작품들은 이제 가스비가 좀 적은 체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곤 네트워크, 오픈시에서 지원하는 폴리곤 네트워크도 전송비가 거의 안 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클레이튼도 그 전송비가 지금 거의 안 드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을 굉장히 선호하고
태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은 폴리곤 쪽을 선호하고요. 자국 코인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뭐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여기야말로 전 세계 글로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암호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원화에서 거래소를 가서 자신이 구매하실 작품이 속한 블록체인 내지는 마켓에서 다루고 있는 코인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작품도 NFT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에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체인 안에 귀속되어 있는 하나의 토큰이기 때문에 이걸 거래하는 수단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이 가장 용이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더리움 작품은 이더리움으로 거래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깔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태라면 환율의 영향도 안 받거든요. 왜냐면은 1 이더리움은 그냥 1 이더리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율이 바뀐들 우리의 1,000원은 달러와 비교했을 때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어쨌든 1,000원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그럼 이제 암호화폐를 사서 그 그림에 가서 예, 그럼 우리 암호화폐까지 갖고 있는 한국통화은행 코인거래소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 NFT를 보관한다라는 개념이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보관할 장소 말이죠. 그걸 전자지갑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타마스크라는 걸 주로 쓰고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범용 전자지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소들이라든가 코인마다 별도의 지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별도의 지갑이라 불렀는데 메타마스크가 아직은 클레이튼을 그렇게 잘 지원하는 쪽은 또 아니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카이카스라고 부르는 클레이튼 전용 지갑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카이카스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거 외에도 이제 카카오톡에서 있는 클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이카스를 가장 많이 쓰는 그로 돼 있고요. 그렇게 전자지갑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지갑으로 NFT 마켓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자지갑에 보관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거래들이라든가 NFT 이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상에 있는 겁니다. 내 전자지갑은 그걸 옮길 수 있는 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시에서 작품을 올리고 거기서 판다. 뭐 판다는 맞는데 그건 오픈시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블록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오픈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의 이제 클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을 내가 다른 데서 만들었어도 그게 내 전자지갑에 있고 그 전자지갑 로그인을 하면은 그 작품을 보여줍니다. 오픈시가 블록체인을 조회해서. 그럼 오픈시 같은 데는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거래는 오픈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럼 중간에 수수료를 예. 좀. 사실 우리 둘이 거래를 할 때는 둘이 동시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거래라는 게 내가 걸어두면 한 사람에서 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리스팅이라 부르는데 NFT를 발행해서 만드는 거는 민팅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상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자지갑을 갖고 있다는 뜻은 이 작품에 내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소유자다. 그러니까는 오픈시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갈 때는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지갑 로그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구나. 예, 개인정보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하면 넣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고 계정은 뭐고 이걸 쓸 수는 있지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자지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지갑의 어떤 특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모든 기록은 공개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 전자지갑에 누가 얼마의 암호화폐를 보냈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낸지 이게 영원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어떤 NFT를 언제 샀는지 이 모든 내역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통장은 계좌번호하고 이름은 공개 정보인데 내부는 보려면 영장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그게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모든 내역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명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내 실명과 거래가 공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의 전자지갑이 실명과 함께 알려져서 그 안에 워렌 버핏이 뭘 사고 파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면 이게 성립을 하는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르게 암거래 자금을 막 하기 위해서 막 익명성을 유지한다기보다 그냥 내부가 너무 투명해서 익명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게 갑자기 허공에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로부터 전송을 받아야 되고 전송을 남한테 보내야 되는 이 모든 기록이 남는데 이게 물론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아내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감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익명성이라 하더라도 뭐 범죄에 연관되면은 뭐 그건 조사에 의해서 다 나오기 마련이고. 그 미디어나 이런 데 신문에서 그런 식의 보도를 좀 하는 걸 본 적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좀 얕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실명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면 이걸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실명이 완전히 노출된 사람과 거래한다는 것은 곧 추적과 자신의 신분 노출을 의미한다. 뭐 다행히도 전자지갑 만드는 건 무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아까 암호화폐가 들어왔다 하는 순간 이미 거래 기록이 연결돼 버린 거죠. 이 순간. 그래서 일단 전자지갑까지 무사히 만드셨고 NFT 마켓에 전자지갑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전자지갑 안에 있는 코인을 사용해서 NFT를 자기 전자지갑 안으로 드릴 준비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지갑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거고 이 전자지갑은 그걸 매개로 하는 소통하는 수단인 거죠. 근데 전자지갑이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버스 라고까지는 말을 아직은 못하고요. 이 암호화폐와 NFT 영역에 있어서는 전자지갑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전자지갑에 내가 없앨 수 없다면 내 신분을 찾아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암호로 분실한다거나 구문이라고 부르는 전자지갑을 만드시게 되면 알게 되는 구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 전자지갑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중요한 기관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거꾸로 또 역으로 말해서 이 구문이라는 게 노출된다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내 지갑에 접근하는 걸 내가 또 막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전자지갑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NFT를 사려고 이렇게 보면 NFT를 무엇으로 사느냐죠. 우리가 예뻐서 살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예뻐서 사기 이전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냥 올렸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림이나 올릴 수 없게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블록체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그 자격 있는 걸 누가 평가할 거며 그 평가하는 데 대한 비용과 권위. 실제로 말이죠.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인류가 어떤 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곧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제 게이트 키퍼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 말이죠.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체하기 시작한 게 이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철학인데. 네, 그걸 굳이 막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스캠 신고를 받고 그 계정을 폐쇄하긴 합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비신용 영역을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그 신용을 확인해 주는 부분을 그냥 다 용인하고 납득하고 있는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픈시는 누구나 올릴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옥션에서 운영하는 NFT 마켓이나 어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기업이 운영 주체가 되는 마켓들은 당연히 이런 걸 체크를 하겠죠. 이 작가의 작가 아무거나 올려다가 막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체크를 해주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포함될 것이고요, 거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비용을 내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갖고 뭐 이걸 하는 것보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극초기 시장, 자유롭게 열린 시장에서
진흙 속의 보석을 찾아내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비싼 거리에 가장 비싼 매장에 들어가서 멋지게 잘 보관되어 있는 보석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를 확인합니다. 그 작가를 확인하는 제 책명을 너무 많이 설명드리는데 그럼 어떡하지? 네, 작가를 설명하는 가장 지금 최신의 방법은 트위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트위터가 없으면 그 작품 안 팔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아, 트위터 계정이랑 연결돼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오픈시에서도 지원하고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이 없으면 NFT 작가 생활하기 힘들다. 이유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FT를 찍고 그 다음에 연결된 트위터를 누를 수 있는데 이 트위터가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NFT 콜렉션이라 부르는 게 남의 그림 훔쳐서 만든 가짜라면 이 트위터도 가짜일 수 있겠죠. 근데 오픈시에서 이제 기능을 좀 개선해서 그 트위터 암호가 있어야지만 이제 인증을 해야지만 예, 맞아. 페이스북 인증이나 트위터 로그인처럼 해야지만 찍히게 바꿔놨고요. 그 전에는 이걸 누른 다음에 일단 트위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근데 트위터 계정도 가짜일 수도 있죠. 그래서 팔로우로 확인합니다. 팔로우는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시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과 확연이죠. 유명인. 이 트위터 계정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트위터 계정을 갔더니 팔로워가 없어. 의심해야지. 그럼 이 작품은 팔릴 것인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NFT 작가 시작하려면 커뮤니티 필수, 트위터 계정 필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진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홈페이지를 써놓은들. 이런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 굳이 트위터 안 쓰시려면 홈페이지 주소 써놓고 홈페이지를 눌렀더니 글로 가고 글로 거기서 일로 올 수 있다. 근데 여전히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정도까지 가면 도메인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라면 조금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트위터가 좀 더 확실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리성 면에서. 그리고 트위터가 있으면 홍보하기도 좋고 내 작품을 냈다든가 아니면은 내 작품이 팔렸다거나 어떤 분께서 사주셔서 고맙다거나 뭐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펠로우는 몇 명이며 누구며 이 사람이 본 계정이 맞는지. 근데 펠로우의 숫자나 누가 펠로우인지를 보니 이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사람 계정에서 오픈시 주소를 찾아서 눌러서 다시 돌아와요. 일로.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최소한의 신용을 확보했고 이제 그림을 사게 되죠. NFT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프로젝트성하고 작가의 아트가 있습니다. 작가의 아트는 작가 자신이 곧 회사이자 가능성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로드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뭐 작가가 뭐 로드맵 세워가면서 작품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거죠.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작가라면. 이 사람이 싹수가 있네. 내지는 내가 아는데 괜찮은 사람이래. 내지는 팔리지도 않는데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걸 보니 꾸준히 오래 한 걸 보니 쉽게 그만두려는 아니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마다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보통 NFT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가의 일생에 투자하는 걸 너무 지루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성장해서 이게 팔리려면 한평생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오른다는 뜻은 뭐냐? 이 NFT의 가치와 사용성이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초기 100분의 1의 가격에 사는 초기지만 나중에 돼서 이게 100배가 된다는 뜻은 뭐냐? 작가가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이 NFT의 용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NFT는 코드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내가 전자 옷을 만들어서 NFT를 냈는데 그걸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작가적 개념, 디자이너의 개념이라면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얘 것도 이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린다. 이 영역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옷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좀 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NFT 메타버스 오픈월드도 좀 더 개설할 거고 더 많은 옷을 만들 거고 어떤 혜택도 줄 거다.
이 NFT를 사면은 이게 아름다움 가치도 있지만 나는 이걸 바탕으로 가상의 땅 영역을 만들 거고 그 안에서 공연을 열 거고 이 NFT를 가진 사람은 무료 입장을 시켜주겠다. 실제 공연장이라면 이렇게 무료 입장을 못 시키고 비용이 증가하지만 가상의 공연장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1000명, 10,000명 들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 NFT를 네가 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뭐 50% 할인을 해줄게. 구매할 때 이 NFT, 네 전자지갑에 NFT가 이제 확인해서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넣어놓을게. 내지는 이 NFT가 있으면 무료 입장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처음에 샀을 땐 그냥 단순히 예쁜 그림이었지만 무료 공연이 온라인 공연이 열리고 그게 진짜 인기 공연이 되고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NFT의 가격은 오르죠. 모르겠죠. 근데 그냥 입장 티켓을 주면 안 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만약에 입장 티켓을 토큰이라는 걸로 사게 하고 이 토큰을 NFT를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NFT를 갖고 있으면 이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열릴 때쯤 되면 자기가 그 한 기간 동안에 잘 모았다면 이걸로 입장권과 바꾸면 되는데 부족하다면 이 토큰을 옆 사람한테 살 거예요. 왜? 다른 NFT도 그 토큰을 모아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토큰이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럼 이 토큰을 받을 수 있는 NFT는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이자처럼 작용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단순히 작품 그 가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옆에 그 약간 관계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NFT를 컨셉이라고 부른다면 컨셉이라고. 예, 이 컨셉은 왜 중요하냐면요. 크리에이터가 이제 창작자가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을 설명 못 합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 내지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 모두 잘 사는 또 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NFT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자신의 컨셉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랬듯이 제가 글을 쓰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세계관 NFT를 만들고 그걸 300개를 만들어서 10월 30일 날 내놓자마자 2시간 안에 이게 전부 다 팔려버린.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그게 20배에서 13배 정도의 가치를 가져버리는 이 과정이 제가 기업을 만들고 컨셉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세계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팔렸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명이 어딨냐. 그렇죠. 이 컨셉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게 서로를 보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삼으로써 내가 이걸 소유했다는 보증을 갖고 있고 이걸 잔뜩 산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은 구매력을 보증했고 이 컨셉의 주인은 이제부터 나의 구매자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정도 가치를 이뤘다는 걸 불변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콘텐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어디 음악이랑 협찬을 하든 캐릭터를 제가 회사나 뭐 기업에다가 빌려주든 광고를 나가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고요. 이게 콘텐츠가 쌓였다는 뜻은 플랫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IP 라이센싱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플랫폼과 IP 라이센싱이 있다는 뜻은 팬덤 커뮤니티와 구독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커뮤니티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메타버스 오픈월드를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곳과 합류하거나. 이게 다 같은 어느 경로로 가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첫 시작을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떤 자격 심사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상 어느 구석이라도 클릭을 누르면 살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복제되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을 전부 끄집어 올릴 수 있다 내가 디지털 영역 하에서. 네, 땅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의 영역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걸 음악이니 뭐 애니메이션이 영상이니 구분하지만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이 가상세계 안에서 보자면 이 모든 게 다 코드이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돈도 코드, 신분 증명도 코드, 데이터, 이 콘텐츠도 코드. 네. 마치 한 장의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메타버스가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다면 예.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만 적어도 계획이 뭐냐? 예, 사업계획서 말이에요. 그걸 로드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통화은행, 코인거래소, 암호화폐, 전자지갑, NFT 마켓, NFT 작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봐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프로젝트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 로드맵이나 이런 걸 보지만 가장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커뮤니티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가. 만약에 커뮤니티를 딱 들어갔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만 가득 있다. 그럼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좀. 아니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몇 배가 될지만 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거의 전부다. 그래도 뭔가 지금 수상한 상태인 겁니다. 프로젝트 본연의 가치가 좋아서 온 사람이 분명 있겠죠. 물론 100배를 벌려고 온 사람도 있겠는데 그게 본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100배를 벌려면 100배를 벌려는 사람 말고 이것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커뮤니티의 일원들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바탕으로 로드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없을 수도 있죠. 물론 너무 극초기여서.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가느냐 로드맵이 있고 그걸 한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가 어느 정도의 완료된 시점에서 증명된 상태에서 들어가느냐 이것도 그냥 투자자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로드맵 다음에는 실제로 그 로드맵에 있는 서비스를 했느냐. 뭐 우리는 이걸로 전시회를 열겠습니다. 열었냐. 아니면 우리는 이걸로 무슨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들어서 이 NFT가 사용되게 하겠습니다. 오픈월드를 만들어서 이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땅을 임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었냐 서비스를. 그 다음이 되면 이제 메타버스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메타버스화 시켜서 이런 거 말이죠. 단순히 내가 이걸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점이 되면. 구독과 팬덤이 있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창작자들이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으로 돈 벌어서 플랫폼 사업으로 갔다는 뜻은 IP 사업으로 갔다는 뜻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말이죠. 마치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모집하고 돕는 구조, 플랫폼 사업으로 넘어갔다면, 그럼 실제로 이 커뮤니티 안의 구성원들은 이제 이 안의 것을 가지고 뭐 옷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이 같은 경제 체계, 문화 체계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부르기는 좀 묘한 그냥 복합 서비스가 되겠죠. 복합 IP 쇼핑몰이 되는 거죠.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뭔가 또 그렇죠. 일을 그래야 그걸 최소한 유니버스라고 불러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과 연결되니까 메타고 유니버스라고 부르려면 이 안에서 팬 활동이든 코스프레든 뭐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그냥 아이돌 종합 쇼핑몰 모든 굿즈를 여기서 구매하세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싸이월드 같은. 싸이월드도 이제 저마다의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모인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용된 이 컨셉 말이죠. 그 컨셉에 세계관이 있느냐. 그래서 세계관이구나.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게 되는 핵심 요소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IP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IP는 무엇가 모든 것이냐. 세계관은 IP의 모든 것이다. 세계관이 탄탄하다면 뭐 굿즈를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자켓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다 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사실 인터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우리 1시간의 인터뷰 때문에 제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스무 원소스를 멀티 유즈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원가 절감, 재활용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약간 뒤집어서 무오스 MUOS 멀티 유즈 원소스라고 부릅니다만 멀티 유즈 돼야지만 원소스가 구성된다.
예제 하나만으로 그걸 소스라고 부를 수 없다. 왜?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복합적인 유통체계 내지는 복합적 IP를 구상을 하고 있고 글로 발전할 거라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수냐 이제. 물론 전통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아이돌은 가수는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림과 심지어는 게임 내지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같이 만드는 구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현실 세계에는 음악이라는 것과 책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는데 디지털 안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복합적인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하나의 IP의 정신, 철학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 나머지 모든 시각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걸 스토리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스토리,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라든가 멋진 스토리 하나 쓰면 그걸 이제 히트작이니까 이제 먹어주나 보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거나 가져다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애니메이션도 리니어하다는 직선형으로 그려지는 내러티브 스토리 구조기 때문에 이걸 옮긴다거나 영화도 뭐 옮긴다거나 할 때 매체의 특성만 약간만 고려하면 되는데 게임이라든가 오픈월드, 놀이 테마파크처럼 이렇게 비스토리성은 이제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맨날 스토리 가지고 게임 만들다 망하고 이 다양성 음악이라든가 이 말이죠. 이런 다양성을 버텨주고 설계하고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갈 것이 세계관인 거고요. 초반에는 세계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컨셉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 그 세계관들을 잘 관리하고 쌓아나가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가령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컨셉부터 뒤로 가는 동안 만약에 너무 많은 게 바뀌거나 막 흐트러지거나 그냥 유행만 쫓아간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그나마 투자자들, 구매자들에게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이 적어진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분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라든가 와우라든가 뭐 이런 환타지 게임 컨셉인 줄 알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애들 춤추고 막 이런 컨셉으로 바뀌고 뭐 이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의심 같은 거, 이런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라고 하니까요. 그 책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 기독교 세계관 같은 거 네?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식으로 이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게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지. 그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그 해리라는 인물이 있고 그 애가 이렇게 리니어적으로 기승전결이 쫙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부가가치로 뭔가 이렇게 제2의 컨텐츠로 나오려면은 뭐 해리의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뭐 해리의 그 여행 그 배경이 됐던 그런 뭐 위치 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세계관이라는 건 조금 더 넓게 봐서 그 스토리라인을 벗어나서 그 안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역동적으로 하지만 정말 저변에 뭔가 이 뭐 권선징악 이런 것만 딱 따라간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게 근데 뭐 꼭 세계관이라는 건 자연 발생했습니다. 왜냐면 해리포터 세계가 펼쳐졌으면 뭐 이것저것 또 만들다 보면 새로운 무대도 만들고 새로운 도시도 만들고 다음 편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됐죠. 사실은 스타트rek이나 뭐 스타워즈 마찬가지입니다.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이 얼터네티브 유니버스, 대체 현실에 대한 설정도 설정이고요. 카논이라고 부르는 건데 팬들끼리 서로 공인한 거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그게 별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널리 통용되는 거 그런 것도 설정이고요. 세계관인 거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이런 종교적 세계관이랑 뭐 불교적 세계관, 이슬람적 세계관 이건 뭐냐면은 월드뷰라 그래서 세계관의 궁극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세계관을 만들고 생각하는 그거는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 같은 겁니다. 철학적.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는 진지한 거고 종교는 진지한 거고 어디 거기다가 스타워즈랑 이걸 들이대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혹시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종교를 위협하려고 하거나 거짓 신앙을 전파시키려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아니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통해서 세상 일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내 인생 말이죠. 이 내 인생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실은 작게나마 스타트rek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계관들도 그걸 줍니다. 사람에게. MCU를 보고 삶에 좀 희망으로 온다. 단순히 재미있는 걸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웅들의 갈등과 이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BTS 노래를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이 가수가 춤 잘 추고 음악 잘 불러갖고 그걸 듣고 내가 즐거우면 끝이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인생을 위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 회사는 하이브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그냥 음반을 많이 판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SNS 시절부터 그랬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정체성 혼란이 올 겁니다. 사실 사람들도 그래요. 내 인생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이 없어지고 회사 사업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막 정신적으로 회사 대표로서의 내 부캐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가고 정작 나라는 인간 내지는 가족으로서의 나는 소홀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정서적 문제들을 균형점을 잡아주고 세상을 가상의 세계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말이죠. 그런 걸 지속적이고도 커다란 세계관들은 사회적 책임처럼 그걸 수행해야 됩니다. 가령 스타트rek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스타트rek에서는 마치 뽀뽀부나 어린이 유치원 마냥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직에 순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리키거든요. 그냥 단순히 재밌으면 돼 이게 아니고요. 재밌으면 되는 거면 그냥 과자 같은 거고요. 이 과자가 발전해서 가령 햄버거처럼 식사를 책임지는 자리가 되면은 기초영양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다못해 피클 2개 상추 한 장이라도 들어가야지 되고 뭐 야채가 약간이라도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안 그러면 식사로서 지금 그걸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콘텐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재밌는 게 콘텐츠의 목적이지만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소속되거나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 사회가 나의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필요한 해석들, 철학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 세계관도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월드뷰라고 부르는 영역이요. 그러면은요, 이런 NFT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소위 뭐 실체가 없는 운이라고 하고 그리고 막 뭔가 투기와 욕망을 자극하는 뭐 이런 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플로우를 한번 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래서 NFT가 위치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메타버스와 궁극적인 가상세계와 세계관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뭔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전자책으로 쓰면 가치가 없느냐. 거기 있는 글자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책은 내가 이 책이라는 사물을 보유했으니까 거래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이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년층의 경제 소비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기 시작하는 온라인에서 또 거기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무형자산 말이죠. 레코드로 음악을 듣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러면은 돈을 쓰고 있는 거냐. 초기에도 그런 의문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박스에 게임을 안 넣어주고 온라인 다운로드만 받으라고 하니 이걸 정말 게임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구매가 맞는 거냐? 잘 됐잖아요. 예. 다 그렇게 하죠. 예, 스트리밍이라든가 마찬가지죠. NFT라든가 또 이런 거 습니다. 이게 잠깐의 유행으로 끝나고 사라진다면 과연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다면 이 NFT랑 암호화폐 기술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이 기술을 폐기하고 다시는 보지 않고
이 가상의 영역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그런 것 얘기는. 같아요. 야, 그러니까 참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사회에 여러 변화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전기차로 가고, 뭐 2차 배터리로 가고, 뭐 재생에너지로 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물리와 뭐 가상과 조금 이렇게 디지털과 연계돼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쪽은 진짜 뭔가 되게 막 느낌이 어떠냐면 막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만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거고 또 문제도 물론 발생할 거고 사회적인 이런 것도 발생하겠지만, 야,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런 거는 꼭 알고 한 번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물씬 들어서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흐름을 짚어주는데 자세한 내용 꼭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